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투엘 감독이 그래도 맨시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연구해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맨시티는 이번 시즌 특히나 최근 들어서 포인트가 뭐냐, 중앙 수비수 2명 중에 1명, 특히 스톤스가 볼을 전개할 때 한 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칸지와 아케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고 스톤스가 올라가면서 로드리와 함께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형태가 돼요.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데브라이너와 긴도안이 약간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 무시알라가 스톤스와 로드리 2명을 상대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아케와 아칸지를 압박할 때 자연스럽게 숫자 1명이 중앙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죠. 이러면 빌드업할 때 너무나 편안하게 빌드업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선택 어떤 게 있냐, 순간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숫자가 부족해져요. 이러면 여기서 스톤스가 올라올 때 사네가 붙어주거나 아니면 뭐 슈퍼모팅이 내려와서 붙어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숫자 1명을 늘려주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투엘 감독은 맨시티가 이렇게 빌드업 과정을 만드는 걸 그렇게 크게 방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맨시티가 빌드업하는 과정을 조금 더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3백이 만들어지는 이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공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엘 감독이 어떻게 공략했냐, 왼쪽에 사네, 오른쪽에 코망, 이 2명의 선수를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넓게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공격을 하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끊어내는 순간, 이 끊어내는 순간을 노려서 좌우 측면을 넓게 벌려줘요. 이렇게 되면 3명의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측면 공간을 모두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살짝 아칸지나 아케가 끌려나가는 순간 이 공간이 생기죠. 그럼 이때 사네와 코망이 이 공간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패스를 뿌려주는 거, 요게 이제 오늘 경기 포인트였어요. 맨시티가 3백을 만들 때 그 3백의 약점을 노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특히나 요 아케와 코망 이 두 선수가 스피드 경쟁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 여기서 코망이 아케보다 빠르게 뛰어들어가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맨시티의 공략법을 잘 가지고 나왔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가서 로드리랑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가장 큰 포인트는 중앙에 있는 무시알라가 로드리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스톤스를 막아야 되는지, 이게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중앙 지역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맨시티의 이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용을 하죠. 이 장면 보시면요, 약간 스톤스가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을 때 맨시티가 3백이 돼요. 근데 그 순간 바이에른 뮌헨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넓게 움직입니다. 이거를 노린 거죠. 어쨌든 3백은 좌우 측면을 넓게 커버하면 필연적으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넓게 움직이면서 이 장면도 보세요. 무시알라가 측면으로 나오니까 아칸지가 끌려 나와요. 그럼 아칸지, 디아스, 아케 요 3백인 건데 한 명이 끌려 나가면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럼 그 공간으로 코망이 뛰어들어가면서 패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망이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코망이 내려와서 볼을 잡고 이때 무시알라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돌아뛰거든요. 그러면 이때 안쪽에 있었던 스톤스가 끌려 나가고 그리고 아칸지가 전방으로 끌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코망이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하죠. 아칸지를 이겨내죠.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코망이 돌아서니까 아칸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톤스, 디아스, 아케 3백이 되죠. 근데 그 순간 무시알라가 왼쪽 측면, 반대편에 있는 사네가 오른쪽 측면으로 넓게 뛰어갑니다.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스톤스, 디아스, 아케 요 3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 공간을 모두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뛰어들어가는 무시알라와 사네에게 공간이 넓게 나오고, 이번에는 뛰어들어가는 무시알라 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무시알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또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바이에른 뮌헨의 맨시티 공략법이 나쁘지 않았어요. 맨시티가 빌드업하게 놔두고 3백을 만들도록 놔두고 오히려 역으로 이 3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공략하겠다. 왜냐면 사네와 코망이라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득점을 바이에른 뮌헨이 못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을 못하면 맨시티는 너무나 편하죠. 바이에른 뮌헨은 3골을 넣어야 되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맨시티는 앞쪽에 누가 있죠? 홀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장면들이 나와요. 홀란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홀란드가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 한 방, 이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전반전에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의 움직임을 우파메카노가 따라가다가 우파메카노가 홀란드의 움직임을 못 따라가서 이게 반칙으로 이어졌죠. 이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기 전에는 우파메카노의 퇴장까지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오프사이드라서 퇴장이 취소가 됐지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분명히 투엘 감독이 전략을 잘 짜왔고 득점 찬스가 분명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결정을 못 지으니까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경기에서 홀란드라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오늘 우파메카노가 특히 홀란드를 막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파메카노가 홀란드를 막고 있었냐? 더리우트가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할 때 더리우트가 조금 더 올라가서 더리우트의 볼 배급 능력이 좋아서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가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이고요. 우파메카노가 약간 뒤에서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홀란드랑 자주 만났어요. 우파메카노 쪽에서 홀란드를 못 막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후반전이 되니까 엄청나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고 맨시티는 사실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거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있죠. 그래서 끊어낸 다음에 그냥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어요. 근데 여기서 홀란드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자연스럽게 우파메카노도 홀란드를 따라 내려오는데 여기서 홀란드가 볼을 받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죠. 홀란드는 다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음 장면 보면요. 홀란드가 돌아뛰기 시작하는데 우파메카노가 홀란드를 따라가는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균도안이 볼을 잡았을 때 홀란드가 올라갔다가 다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파메카노가 홀란드를 따라 내려왔었으면 다시 홀란드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홀란드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맨시티는 너무 편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를 홀란드가 맞이하죠. 우파메카노의 위치 보세요. 완벽하게 홀란드를 놓쳤죠. 물론 여기서 홀란드가 슈팅을 잘못해서 여기서 득점이 안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고, 득점이 나올 때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맨시티가 진짜 거의 끝에서, 경기장 끝에서 그냥 걷어냅니다. 걷어내고요. 앞쪽에서 홀란드가 혼자 있다가 넘어오는 볼을 경합을 해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뒤따라 올라오는 데브라이너가 세컨볼을 가져가요.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은 다음에 단순하죠?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그냥 패스를 넣어줍니다.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는 홀란드, 패스를 넣어주는 데브라이너, 그리고 그 움직임을 막는 우파메카노. 또다시 이제 홀란드와 우파메카노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파메카노가 홀란드를 막다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서 홀란드가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역시나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문제점, 레반도프스키가 나간 다음에 확실한 득점 자원, 9번 공격수가 없다는 거. 결정을 못 지었고, 결정을 못 지으면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맨시티는 최전방에 홀란드가 있다. 이게 정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고,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홀란드를 오늘 경기 또다시 못 막았고요.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기력한 측면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탈락을 했다. 반면에 맨시티는 확실히 홀란드라는 존재, 맨시티가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앞쪽에 스털링, 제주스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못 지어줘서 따라잡히거나 떨어지거나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홀란드라는 확실한 득점 자원이 있다. 이게 진짜 맨시티에게는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만큼은 맨시티가 다르다. 홀란드가 이번 득점을 통해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2번째 골이거든요.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는 게 이번 시즌 맨시티가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